12년 전 김정은이라는 여성은 39세의 나이에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 파주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밝혀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사법 체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파주의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생활을 하며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고 항상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4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와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도소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는 감옥에서 낳은 자식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아이 덕분에 그녀는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철저한 조사가 끝나고 그녀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사이 김정은은 교도소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담아주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김정은의 형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2명의 교도관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박민수라는 남성은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자주 밖으로 나가 청소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2명의 교도관이 이 일을 도와주면서 그가 김정은의 독방에 5차례나 들어가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은 임신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였으며 이를 통해 사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시간은 김정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언제 사형 집행을 위해 깨울지 몰라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녀는 조용히 술을 놓으며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티셔츠를 잘라 베개 커버를 만들며 하루하루 살아갔고 그 커버에는 그녀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성된 베개 커버는 작은 통풍구를 통해 지나가는 수감자에게 전해졌고 그중 하나는 결국 박민수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이 2사람의 인연은 아마도 이 베개 커버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임신을 알렸을 때 박민수는 그녀에게 낙태를 고려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도와준 분들을 생각해야지 자신의 생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그녀는 한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태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박민수와 그녀의 독방 근처에 있는 몇몇 수감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독방 문을 열었을 때 다른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놀리며 이제 곧 우리와 함께 지낼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라고 농담하자 김정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낙태를 고민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인도적인 정책 덕분에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말은 결국 옳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을 때 김정은은 박민수의 말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아들을 안고 나와 2 교도관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2 교도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김정은은 아들을 품에 안고 얼굴을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의 독방은 넓고 햇빛도 들어와 김정은의 아이인 민수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정은은 말했습니다. 민수의 가족은 이미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50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혼자입니다. 그래서 정근에게서 태어난 아들 민수에게 애정을 더욱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은 자신이 서울 구치소에서 파주 구치소로 이송될 때 민수는 경상남도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증명서가 없는 탓에 민수는 짧은 30분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시 먼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 후 2달에 한 번씩 민수는 아이를 보러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짧은 만남 동안 그는 아들 민수를 바라보며 언젠가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정은은 이번에는 민수가 명절 때쯤 다시 찾아올 거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머무는 곳에 대해 설명한 중앙교정청의 이준혁 중장은 김정은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경기도 파주 교도소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과오로 인해 타인이 다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민수도 함께 교도소 내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수의 가족이 원할 경우 당국은 민수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수 외에도 정은은 이전 결혼해서 세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역시 과거 마약 범죄와 연루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출소하였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정근을 만나러 교도소에 오곤 합니다. 반면 민수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경상남도에서 서울까지 거의 400km의 거리를 오가며 정근과 아들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정은은 두 교도관이 자신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을 느끼며 교도소 생활 중에서도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며 지내는 동안 그녀는 선행을 쌓고자 노력하며 매일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정근이 간직한 가족 사진첩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민수의 사진들입니다. 교도소에서 함께했던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민수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성숙함과 배려심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과거의 남편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점들이었습니다. 정은은 새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그들이 민수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은 형기를 열심히 살아나가면 언젠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도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정근은 그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찾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정은은 민수가 여전히 자신을 기다린다면 남은 삶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씨는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 여성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짙은 갈색 머리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처음 잡힌 듯 했습니다. 정은 씨는 그녀를 더 잘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눈치채고는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가느다란 어깨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긴 머리카락은 염색한 흔적도 없이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은 씨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몇 번이고 물었지만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고 곁에 서 있던 친구에게 더욱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 손님이랑 이야기할 땐 얼마나 잘하던데 이제 와서 부끄럽다는 겁니까? 그녀는 경찰관을 쳐다보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하죠? 저희가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우리만 잡아가요? 경찰관이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에게 다가가자 정은 씨가 그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 두 분은 제 방으로 먼저 데려다 주세요. 조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고 구치소 부지 주변은 소문에 따르면 과거에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끔 으스스한 이야기가 돌곤 했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이 저녁마다 누군가가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 긴 머리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도 있었고 흐린 날이나 비가 내리는 밤이면 창고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창가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가냘픈 한 여성이 보였고 그녀는 젊고 생기 있는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전쟁과 폭격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 그녀는 젊은 청춘을 잃었습니다. 산과 들을 뒤덮던 매캐한 연기와 폭탄 소리가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은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혜진은 그녀의 남편을 향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남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혜진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니? 누가 친구한테 남편을 양보한단 말이야.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정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에 남자는 많아.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정은 씨는 친구 혜진과 함께한 집에서 떠나기 전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허무와 아쉬움뿐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났고 현재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화려하게 치장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손가락마다 반짝이는 보석을 낀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은 씨가 묻기도 전에 그 여성은 먼저 말했습니다. 좀 놀라셨죠?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미정이에요. 제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2명이 여기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미정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데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네요. 그럼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정은 씨에게 다가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제 애들을 좀 풀어주실 수 없을까요? 정은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 만약 더 이상하시려면 제가 보안 직원을 부를 겁니다. 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스운 소리 하시네요.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혹시 구치소에서 재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아이들이 여길 나가면 바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정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응시했습니다.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시절의 아픔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정은 씨의 침묵을 보며 말했다. 우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정은 잠시 정은 씨를 쳐다보다가 봉투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은 씨는 다시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았지만 국수는 이미 불어있어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집으려다가 문득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최근에 만난 강하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는 정은 씨에게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먼 강원도 상골 출신으로 마을에 큰 건설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 그녀는 그 남자와의 짧은 사랑에 떠난 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도시로 나온 하나는 그 남자가 이미 결혼해서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녀를 잊은 듯 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마주할 용기도 없었고 하나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고 결국 천국이라는 이름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춤을 추며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각종 나이트클럽에 단골이 되며 몸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몸에 돈을 마구 집어넣었고 그녀는 자신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정은 씨는 하나가 자신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여성이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이 금단 증상에 시달릴 때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약물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검사했지만 누군가 여전히 약을 밀반입하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회복을 다짐했지만 모든 것은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원이 다급하게 정근 씨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온 2명의 아가씨가 탈출했어요. 어떻게 그리 빨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은 씨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미정이 그녀를 향해 도전장을 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방을 점검하고 잠금 장치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저는 지금 경찰에 연락할게요. 그녀가 쏟았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근에 하나에게 새 옷을 사주며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아이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일하고 나가서 재단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었죠. 그 순간 그녀는 너무 기뻐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는 결국 또다시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소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감자들은 마치 프로댄서처럼 무대를 빛냈고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고 즐겁게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정은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비원이 조용히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고 정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 앞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옆에서 발견한 아이입니다. 정은 씨는 그녀와 마주 앉아 그녀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은 씨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녀는 바로 강하나였습니다. 정은 씨는 그녀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를 여기서 치료하게 해줄게. 한 간호사가 정은 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는 말기 상태에 있어요. 정은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기 있던 강하나가 이렇게 빨리 쇠약해지다니요. 밝고 건강했던 모습이 사라진 하나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약물 남용으로 인해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은 씨는 하나의 창백해진 얼굴과 목에 올라온 붉은 반점을 보며 그저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정은 씨에게 몸을 기울이며 약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은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편하게 치료받기만 해. 그녀는 하나를 의무실로 데려가서는 그가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구치소의 복도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정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뒤에서 그녀를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간신히 힘을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힘겹게 얘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비친 번개에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서성거리며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떨리는 손으로 정은 씨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숨죽이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가 가까이 다가와 윽박지르듯 물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며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남자는 손에 쥔 물건을 들어 보이며 하나에게 다가갔지만 정은 씨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막아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돌리고는 멀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함이 이어진 뒤 하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후회돼요. 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정은 씨는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정은 씨는 하나를 돌려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네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찾아가렴. 하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나가며 다시 한번 삶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정은 씨는 구치소를 떠나는 그날까지 그녀가 도왔던 많은 여성들과 함께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의 마지막 눈물이 반짝이는 별빛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의료진이 조용히 정은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은 씨는 잠시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활기차고 생기 넘쳤던 강하나가 이제는 심각하게 쇠약해진 모습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약물 남용으로 수차례 위험한 순간을 넘겼고 몸은 이제 질병에 저항할 힘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목에 나타난 붉은 반점들과 푸석해진 피부, 말라버린 손을 보며 정은 씨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흐느끼며 정은 씨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도 위험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로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요. 정은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렴. 너는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녀는 꿈결 속에서 어릴 적 엄마를 부르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엄마? 그녀의 고요한 울음소리는 어둠 속으로 흩어졌고 정은 씨는 그녀 곁을 지키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투명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곧 갈게요. 어느 날 새벽, 하나는 정은 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 씨는 조용히 하나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하나의 인생을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은 씨는 하나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구치소 내 다른 여성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정은 씨는 하나의 추모식을 작은 구치소 정원에서 열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모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를 추모했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하나를 그리워했습니다. 정은 씨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이렇게 강하나의 삶은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그곳에 남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은 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